네, 안녕하세요. 목요일의 남자 365일 온열 치료 42대 기적 아미랑의 김삼만입니다. 날씨 너무 쌀쌀해졌어요. 감기들 조심하시고 독감 다 맞으셨는지 모르겠어요. 많이 물어봅니다. 독감 맞아야 되냐, 폐렴 주사 맞아야 되느냐. 당연히 특별한 이유 없으면 맞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코로나 주사 요거는 좀 퀘스천을 드렸습니다. 하여튼 기본적으로는 웬만한 그 예방 주사 뭐 대상포진까지 다 맞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무래도 면역이 떨어지기 때문에 특히 그 우리 암 환자분들은 맞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주에는 이제 그 김민식 박사님이 이제 왔다 가셔서 너무 좋은 즐거운 시간 가졌습니다. 환자분들이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점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리고 향후에도 이제 12월 한 20일경에 다시 출국하십니다. 미국으로. 그 전에 몇 번 정도 더 이제 오셔서 저희 환자분들하고 얘기도 나누고 또 좋은 치료하는 과정 중에 힘들지 않게 격려의 말씀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바로 들어가서 지난주 질문과 오늘은 그런 걸 이제 해보고 싶어요. 재미있는 이제 여러 가지가 주제를 하나씩 했는데 지난주에는 이제 면역 항암제를 했습니다. 면역 항암제. 그래서 면역 항암제가 어떤 건지 얘기했고요. 오늘은 지난 질문이 원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유방암 초기 암 크기 0.7cm입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맞아요. 두 개 질문하시는 분이죠. 방사선 치료 짧게 하는데 그래도 고압산소 치료 받아야 하나요? 라는 질문 하나 주셨고요. 폐경 전이라 호르몬제 먹을 것 같은데 부작용이 많다고 하는데 부작용 예방 뽑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마 항호르몬제 드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 따라서 폐경 전후에 따라서 먹는 그런 항호르몬 치료가 좀 다양하게 있는데요. 아무래도 호르몬 양성 환자신 것 같고요. 방사선 치료를 한다는 거 보니까 이제 조직 검사 결과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방사선 치료 받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판정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간략히 얘기 드리면서 또 오늘의 주제에 대해서도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유방 환자들이 많이 늘었어요, 진짜. 저희 병원에 많이 찾아주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많이 늘고 방사선 치료하시는 분들 많이 오시고요. 그래서 고압산소 저희가 이제 많이 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고압산소 치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유방암 수술 방사선 치료 그 상황이 되면 여의하면 그 병기라든지 조직검사 소견에 따라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술하고 또 하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요. 어찌됐거나 분석하는 방사선 치료를 이제 받게 되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당연히 방사선 치료하면 암 세포도 죽이지만 저희 정상 세포들 혈관 내피 손상시키고 또 조직 손상도 같이 병행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피부의 손상이라든지 혈관 임프관 등 다양한 손상이 일어날 수 있다. 이로 인해서 가볍게는 당김이나 부종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지만 심하면은 괴사까지 일어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그쪽에 이제 어떤 섬유화가 된다면 또 향후에 만성적인 림프 부종이 돼서 그걸로 또 고통받는 분들이 있어요. 이 암 자체도 힘들었지만 그 부종이 돼가지고 이제 한쪽 팔이 너무 커져서 환자분 얘기로는 코끼리 손이다 이런 얘기를 듣는다고 해서 너무 힘들어하셨던 경험들이 있는데요. 어찌됐거나 이런 여러 가지 방사선 치료로 인한 도움도 받지만 물론 도움도 받지만 그걸로 인한 부작용으로 고통받을 수도 있다. 그리고 방사선 치료를 하면서 효과도 올려야 되기 때문에 고압산소 같은 것들이 이제 도움이 될 수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고압산소를 하게 되면 그쪽에 산소 농도를 올리기 때문에 피부 재생 효과가 있고요. 또 방사선 효과를 좀 높일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제 우리가 한다라고 하는데 지난번에도 얘기 드렸지만 사실은 그 방사선 치료하면서는 고주파 온열 치료가 상당한 도움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고압산소도 물론 도움이 되지만 만약에 둘 중에 하나만 해야 된다면 고주파 온열 치료를 방사선 치료 당일날 하는 것을 권합니다. 당일날. 그러니까 10번의 방사선 치료는 10번을 같이 하는 거고요. 20번 하면 20번 같이 하는 것을 권하고 그거에 대한 이제 프로토콜이 이제 암이랑에 있는데요. 그런 프로토콜을 하니까 제가 방사선 치료 받으면서 부작용이 많이 없던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 환자 중에서는. 그래서 거기 같이 특히 이제 이 경우는 이제 방사선 치료만 하겠지만 자궁이나 난소 쪽에서는 방사선을 하면서 또 항암 치료 동시에 하는 방사선 항암 동시 치료도 합니다. 그런 경우에도 상당한 도움을
받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방사선 치료만 받은 경우에는 고압산소도 좋지만 이제 고주파열 치료를 했으면 좋겠고요. 고압산소를 두 개 동시에 하는 건 어떠냐? 뭐 저는 반대는 안 합니다. 만약 고압산소에 그 적응증이 아닌 경우, 그러니까 부적응증, 고압산소를 하지 말아야 될 경우가 아니라면 두 개 다 하는 거 좋은데 두 개 다 하려면 뭐 시간도 더 많이 걸리고 비용도 있으니까 둘 중에 하나만 하려면 저는 고주파 온열 치료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요. 고압산소는 이제 향후에 좀 보고 나서 좀 끝나고 나서 일정 시간, 저 이제 아메당에서는 그런 그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하고 있는데 어쨌든 둘 다 도움이 되고 고압산소 여기서는 고압산소만 물어보셨기 때문에 같이 하셔도 이것만 해야 된다면 하는 거 저는 권합니다. 고압산소를 하지 말아야 될 몸 상태가 아니라면 해도 된다. 저희 아메랑에 있는 고압산소기입니다. 그래서 고압산소라 그러면 이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안에 들어가서 압력을 높인 상태에서 100% 산소를 흡입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압력이 높아진 경우에 산소가 피 속으로 녹아 들어가거든요. 우리가 사실은 이런 고압산소기가 언제부터 이제 발달됐냐면 잠수를 하게 되면 우리가 해수면 농도가 1기압입니다. 그래서 물속으로 들어갔을 때 10m 정도 물속에 들어가면 1기압이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2기압이 되는 것이죠. 기압으로. 우리가 위로 올라가면 기압이 떨어지고 물속으로 들어가면 기압이 올라가는데 그냥 단순하게 가압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물속에 들어갔을 때 한 10m 정도 들어가면 1기압이 올라가서 2기압이 됩니다. 2기압. 2기압이 되게 되면 몸에 있는 기체들이 녹아 들어가요. 혈액 속으로 녹아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원리를 이용하는 것인데요. 즉 산소를 갖다가 고압으로 주게 되면 이것이 원래는 헤모글로빈이라는 특수한 운반체에서 산소를 갖다 각 조직에 갖다 주는데 고압산소에서 100% 산소를 주게 되면 그 산소를 그대로 녹여서 가버리는 거죠. 그래서 고산소 상황을 연출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암 조직은 저산소가 특징이거든요. 저산소 때 암이 잘 자라고 암이 저항을 해요. 근데 이렇게 고압산소를 주면 그것도 이제 깰 수 있고 무엇보다 이제 방사선 치료의 효과를 올리고 방사선 치료의 부작용을 줄여준다. 또는 방사선 치료라는 부작용을 해결해준다. 이것은 익히 알려져 있는 사실입니다. 특히 방사선 부작용. 원래는 잠수병에 썼었고 일산화탄소 중독에 썼던 기계인데요. 지금도 그런 데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일산화탄소 중독은 최근에는 많이 없지만 자살할 때 이제 번개탄 할 때 그런 환자들이 이제 응급실에 가끔 온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해안가에서는 잠수병 환자들이 이제 자주 고압산소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급성 난청 또는 뭐 시력, 중심 망막 색전증 이런 거는 시간을 놓치면은 실명을 하거나 또는 영구적으로 청력을 잃을 수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도 고압산소가 상당히 그러니까 막혔어도 그걸 혈액으로 녹여서 들어가서 거기 살린다는 뜻이에요. 그만큼 고압산소의 위력이 어마어마하고 보험같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최근에는 많은 곳에서 사용되고 있는데 또 이걸 항노화라든지 피부 쪽에서 또 항노화나 피부에 좋다고 이제 많이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거는 응용 분야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는 이제 그거보다는 이제 암 쪽에 암의 부작용을 없애는데 사용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4대 있습니다. 4대 있는데 예. 한 대, 두 대, 세 대 있고 다른 방에 1인용이에요 전부 다. 그리고 이게 안에 들어가 있는데 그 안에서 이게 유리 아주 압력이 그 안에만 딱 이기압이 돼야 되니까 닫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답하지 않게 물론 폐쇄공포증 있는 분들은 좀 조심스럽지만 여기 의자에 있어서 보호자나 우리 직원들이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인터폰으로 이제 서로 연락할 수 있고 또 심심할까봐 밖에다가 이렇게 큰 모니터를 통해서 이제 유튜브나 또는 넷플릭스도 볼 수 있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리고 오랜 기간 아니니까 1시간 반에 2시간 정도 하시는데요. 잘 견딥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 물속에 들어갔을 때 귀의 압력을 잘 견딜 수 있게 이제 훈련을 시키는데 그것만 되면은 거의 대부분의 환자에서 저는 잘 견디고 오히려 굉장히 개운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방사선 후유증 중에 그 출혈성 방광염 환자들이 가끔 있거든요. 그래서 오시는데 정말 극적으로 많이 좋아지세요. 왜냐면은 방광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그 방사능 때문에 질질질 새듯이 조금씩 새거든요. 근데 그거 어떻게 누를 수가 없잖아요. 밖에서 새면 눌러서라도 하고 어떻게 뭐 주사라도 줄 텐데 뭐 매번 그 방광염을 통해서 가서 거기다 지혈제를 뿌릴 수도 없고 그래서 굉장히 난감한 부작용 중에 하나인데
상당히 그 고압산소 치료가 도움이 많이 되더라. 그리고 방사선으로 인한 그런 여러 가지 장염에도 많이 도움이 됩니다. 무엇보다도 이 환자같이 이번 이 케이스 환자같이 방사선 치료를 한 경우에 도움이 될 거냐고 물어보셨는데 저는 이게 할 수 있다면 뭐 충분히 도움이 된다. 고압산소에 문제가 없다면 하는 거 권하고요. 만약에 가능하다면 고주파원 치료를 먼저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그런 권고도 해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이제 고주파원 치료실이에요. 예, 그래서 제가 20대가 있다니까 사람들이 거짓말이라 그럴까봐 제가 방마다 번호를 붙여놨습니다. 20번째. 예. 그래서 요 앞에 보면 1, 2, 3, 4 이렇게 쭉 들어가면서 굉장히 넓은 공간에 방 하나당 한 개씩 있습니다. 저 안에 이 고주파원 치료실이고요. 좀 아늑하게 하려고 하는데 여기 신땡미라는 분이 2시간 동안 이제 받고 11시 30분에 끝난다는 뜻이에요. 이제 알아야지 우리가 다 아니까 시계 보고 딱 해드리고 계속해서 우리 스태프들이 지나다녀요. 그러면서 항상 하고 한 몇 번만 이제 잘 받아보시면 그 다음에 척척 혼자서 다 하세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고압산소나 고주파원 치료나 치료받는 데는 누워 있는 거가 좀 힘든 분들은 좀 어쩔 수 없는데 그거 말고는 뭐 어렵지 않다 대개는. 그리고 부작용도 거의 없더라. 거의 없더라. 이것이 이제 저희 아미랑의 결론입니다. 그리고 그리고 호르몬제 드신다 했죠. 그래서 에스트로겐 수용체가 아마 있으실 거고요. 뭐 타목시펜이나 다양한 약제를 드실 텐데 아무래도 인위적으로 폐경을 시키는 거기 때문에 폐경 증세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면 홍조, 뭐 수면 장애, 기분 변화 등등이 올 수 있는데 무엇보다 관절통, 근육통이 있는 분들이 있어서 그런 거는 되게 어느 정도 일정 기간 지나면 좋아지긴 하는데 너무 심하면 또 그거에 대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호르몬 수용체가 양성이면 당연히 드셔야 됩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불편한 감을 해소하더라도 암의 재발 가능성을 막아야 되니까요. 재발 및 전이. 그리고 기본적으로 뭐 생활 강이 당연히 중요하죠. 그래서 뭐 걷는 거, 그다음에 뭐 카페인이나 알코올 당연히 드시지 말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뭐 적절한 수분 조치, 음식 뭐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약으로만 모든 게 다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고압산소가 방사선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다음에 호르몬 치료에 적응증이 된다면 부작용 관리하면서 충분히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뭐 다른 저희 아미랑 같은 치료를 병하면 회복에 도움을 준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치료 목적으로 어차피 해야 된다면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로 인한 부작용들이 분명히 예견되기 때문에 그것을 회복시키기 위한 스스로의 노력 그리고 저희 아미랑과 같은 그런 보조적인 노력이 서로 같이 한다면 너무 걱정하지 마셔라라고 저는 단언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오늘의 주제 암이 이제 재발 이게 굉장히 많은 화두잖아요. 사실 그 암으로 사망하는 사람의 90%는 재발과 전이 때문에 사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발과 전이는 모든 암 환자 그리고 암을 치료하는 의사들의 화두고 항상 딜레마가 될 수 있습니다. 예, 이제 뭐 우리가 암 치료하고 이제 관리됐어요 하면은 뭐 되게 처음에는 좀 걱정하다가도 그다음에 좀 열심히 잘 사시죠. 근데 암의 종류에 따라서 또는 병기에 따라서 재발이 또 잘 되는 암이 있고 뭐 덜 되는 암이 있을 수 있지만 재발의 가능성은 다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암종마다 또 잘 전이 되는 곳이 다릅니다. 그래서 왜 되는지 여러 가지를 이제 알면은 좋을 텐데 사실 모든 걸 다 알 수는 없지만 암종마다 그 병기나 또는 조직 검사 결과에 따라서 예측은 할 수 있습니다. 생길 가능성이 있냐, 높냐, 낮냐, 언제쯤 생길 것이냐, 어디로 갈 것이냐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또 그거에 맞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들은 조심하고 또 주치료병원에서는 그런 것들을 완벽히 다 해주기는 어렵지만 저희 같이 병행할 수 있는 치료가 있는 곳에서는 그런 것들을 조금 더 도와드릴 수 있고 덜 할 수 있게 100%를 전이재발 막는다 이거는 뭐 거짓말이죠. 하지만 상당 부분 적어도 50% 이상은 재발 및 전이를 막아줄 수 있다라고 아미랑은 생각합니다. 재발이라는 것은 이제 그죠 곧 자리 치료 예를 들어 수술했는데 수술 그 바로 근처나 뭐 여기서 그 자리에서 다시 생기는 거 재발이라고요. 전이는 뭐 위암이면 뭐 딴 데가 생기는 거, 뭐 유방암이면 뭐 뼈나 또는 뭐 뇌가 생긴다. 이건 딴 장기로 갔다.
이것이 이제 전이죠. 전이는 주로 혈관이나 림프관, 또 신경관 등을 타고 뭐 직접 가기도 하지만 여러 가지 뭐 방법은 다양하지만 다른 장기로 갔다. 이게 전이고요. 치료했던 부위에 다시 생겼다. 이건 재발입니다. 뭐 재발과 전이는 비슷한 얘기고요. 재발이 전이도 재발로 봐야 되죠. 다시 생긴 거니까. 그 전이된 조직의 그 세포형이 처음 암종과 같다면 그것도 전이된 재발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이는 좀 더 커다란 의미고 전이는 다른 장기로 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물론 재발이 국소 재발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차이를 둘 수 있는데요. 어찌됐거나 없어졌던 암이 눈에 보이지 않았던 암이 다시 생기더라 이런 것이죠.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았을 수도 있고 원래 있었는데 못 봤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주 짧은 시기에 만약에 재발 전이가 됐다면 이건 사실 원래 암을 다 없애지 못했던 것이죠. 점처럼 생긴 암은 발견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 것들이 남아 있다가 치료가 끝나고 나서 이제 수술하고 끝날 줄 알았는데 이제 아주 점처럼 됐던 것이 다시 살아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수술이나 방사선 치료하고 나서 또 항암 치료하고 나서 이제 끝났구나 안 보이는구나 했는데 또 역시 마찬가지로 작은 점들이 남아 있다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남아 있다가 빨리 자라면 빨리 재발하는 것이고요. 다 없어진 것 같은데도 이제 다시 재발할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도 충분히 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뭐 눈에 보이는 건 사라지죠. 우리가 뭐 당연히 없앨 수 있습니다. 근데 일반 암세포가 눈에 안 보이는 게 발견이 안 되고 자랄 수 있는 거고 휴면 상태로 들어가는 놈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꼭 동면하는 거예요. 동면하는 거죠. 우리가 곰이 동면하듯이 뭐 뱀이 동면하듯이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면하게 되면 빨리 안 자라요. 그러니까 이 동면한 상태의 암세포들은 항암제 안 들어요. 잘 항암제는 빨리 자라는 세포를 죽이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 몸에 조일 기능 세포라든지 머리카락 세포 이런 것들을 빨리 죽여서 머리나 빠지지 휴면 상태. 그러니까 우리가 암 치료할 때 CT 찍어보면 계속 줄어들어요. 근데 줄어드는데 조금이라도 남으면 이건 없어진 게 아니에요. 다시 자랄 수 있으니까 우리가 판도라의 상자를 누른 정도밖에 되죠. 오히려 항암이 끝나는 순간에 확 올라올 수도 있거든요. 근데 치료하다 보면 이제 아예 안 보이는 수가 있어요. 이건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인다. 관해라 그러는데 저희가 치료할 게 없으면 이제 관해라 그러고 관찰을 해요. 완전히 없어질 수 있지만 그런 경우에도 일부 세포가 이렇게 휴면 상태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암 주기 세포들이 또 있어요. 우리가 정상적인 세포도 주기 세포가 있지만 최근에는 암 주기 세포라는 게 있어서 얘네들도 아주 성질이 고약하고 강력한 놈이에요. 잘 죽지도 않고 내성도 있고 그리고 항암제를 줘도 잘 안 죽고 남아 있다가 죄송합니다. 우리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 그리고 암세포 주변 환경이 암이 자라기 좋은 환경으로 바뀌었을 때 다시 자라요. 그 시점이 이제 언제인지 모르죠. 아주 긴 훗날일 수도 있고 아주 짧은 날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참 어려운 거예요. 재발과 전이는 언제든지 올 수 있다. 기수에 따라서 좀 차이 나지만 어떤 암이든지 재발, 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전이는 단순히 한 게 아니니까 원래 있던 자세 이탈하는데 전이를 봤을 때 일단 얘가 원래 있던 자세 나와야 돼요. 근데 이게 나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 감시병들이 많아요. 우리 사람도 우리 인체가 신비해서 이 군인들이 많아요. 감시에 있어서 나오면 다 죽여버려요. 근데 아주 특별히 도망가는 놈 있죠. 이런 놈들이 주로 어디로 도망가느냐? 혈관이나 림프관으로 들어가요. 그럼 흘러가니까. 근데 이 안에서도 죽어요. 대개는 다. 그 안에도 우리 또 면역세포 다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어디 숨어 있고 막 혈소판에 붙어 있고 그다음에 호중구 그 뒤에 꽁무니가 있거든요. 거기 막 붙어 있고 그러면서 도망 다니는 놈들이 있어요. 그리고 아예 뭉텅이로 가면서 일부는 죽지만 그 중에 가운데 놈이 살아서 또 도망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세포 하나하나 도망갈 수도 있고 세포가 덩어리져서 도망갈 수 있어요. 덩어리진 놈들은 잘 안 죽어요. 겉에는 죽는데 인해전수처럼 죽는데 안쪽이 기어기어해서 어디 도망가서 자기 무리를 다시 이루듯이 그렇게 도망가기도 해요. 어찌됐거나 이 순환을 견디면서 이동하고 다른 장기에 안착을 해야 되고 여기서 성장까지 돼야 되니까 사실 전이 되는 암세포 입장에서도 보면 되게 힘들어요. 이게 거의 희박해요. 살아날 가능성이. 그런데도 전이는 가능하다. 그만큼 아주 악착같이 갑니다. 그래서 이 5가지 과정이 있는데 이걸 다 성공해야지 전이가 일어난다. 그러니까 암세포 측면에서 제가 바라보면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측면에서는 다 실패해야죠. 그래야지 암이 다시 자라는 거 아니니까. 근데 암마다 또 그리고 잘 가는 데가 있어요. 이게 특이하게 여기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이제 주고받는다는 얘기들이 많은데 미리 다
준비해 놓고 간다. 그래서 이 방안 같은 경우는 이제 뼈, 폐, 뇌 이런 이제 많이 전이 돼요. 이쪽으로. 그래서 그런 데를 저희가 그 추적 관찰할 때도 변기가 높았던 암인 경우에는 이방암 할 때 뭐 뼈 스캔이라든지 여러 가지 뇌도 가끔 MRI 찍어보기도 하고 그런 이유가 잘 가는 전이가 잘 되는 장소이기 때문에 증세가 나타나기 전에 이제 검사를 하는 것이죠. 폐 같은 경우도 이제 뇌, 간뼈, 대장암, 간폐, 복막, 췌장암, 간복막 등등등 뭐 이런 식으로 암종마다 좀 잘 전이되는 곳이 다르다, 있다라는 표현이 맞겠죠? 있다. 그러니까 자기 토양이 있대요. 이런 이론이 꽤 오래전부터 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러니까 잘 반응한다. 이걸 지금 많이 밝혀내고 있어요. 실제로도. 그러니까 서로 소통을 한다는 거예요. 전이될 장소와 전이 되려고 도망가는 그 세포가 서로 상호 교신을 한다. 이런 얘기까지 있을 정도니까요. 그래서 거기 가서 잘 자란다. 거기 가야 잘 자라요. 딴 데 가면 잘 못 살아요. 그러니까 고구마가 잘 자라는 토양이 있고 뭐 감자가 잘 자라는 토양이 있듯이 뭐 그거랑 비유가 비슷한지 모르겠는데 그런 데가 있다. 그래서 잘 자라는 그런 장기가 있더라. 아까 얘기했듯이 결국 혈류 방향 그 위치에 따라서죠. 내가 있는 장기에서 가는 혈류 방향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이 세포가 잘 자라는 환경이 되면 거기가 잘 자라는 전이가 잘 되는 장소가 되는 거고 그래서 특정 장소로 전이가 되는 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얘기들 수술이나 조직 검사가 전이 유발해 뭐 이런 얘기들도 있고 실제로 그런 걸 발표한 논문도 있긴 한데 뭐 아직까지는 직접 원인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이릅니다. 가능성은 있으나 여기서 가능성이 있다는 게 또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클린 수술을 깨끗이 해야 돼요. 수술하다가 암세포 터트려 버리면 안 되거든요. 근데 뭐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이제 암 조직이 터지는 수가 있어서 이런 경우에는 아무래도 눈에 보이지 않는 암세포들이 이제 전이될 가능성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수술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수술 잘하는 선생님들한테 찾아 수술하는 이유도 바로 그건데 그 환자하고 또 맞아야 되니까 반드시 수술 많이 하신 분들이 잘하는 건 아니겠지만 하여튼 그래도 많이 찾아가는 경우가 그런 것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일부 혈류로 들어가서 지르지만 그래도 면세포 다 제거한다. 다만 면역이 저하된 환자라든지 또는 항암 등을 통해서 이렇게 혹시나 유출된 암이 자랄 수도 있다. 연구 논의 단계입니다. 그래서 암이랑도 수술 조직 검사 전후 환자들 면역 강화 쪽에 많이 관심을 갖고 전이 재발을 막을 수 있는 방법들을 이제 찾아보고 있고 그 중에 일부는 실제로 환자들한테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면역이 중요하니까 면역을 올려주는 수술 전후에 하는 것들을 치료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 드릴 수 있습니다. 조직 검사, 수술 전, 뭐 이것도 가능성이 없지는 않은데. 검사 자체로 퍼졌다 이렇게 하기는 아직까지는 이르고요. 아무래도 검사하고서 빨리 하는 게 좋겠죠. 수술은. 이거는 이제 2023년에 나왔던 논문인데 동물 실험에서 인간하고 딱 맞지는 않지만 일단 조직 검사를 하는 순간에 암 조직에 그 염증성 변화가 일으키면서 시간이 너무 지났을 때 여기서는 60일이라고 표현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위험도가 증가했다. 이거 사람한테 다 적용할 수는 없는데 어찌됐거나 조직 검사하고 수술이 오랫동안 지연되는 것은 좋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 개연성은 있지 않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수술 후 조직 검사 후 수술까지 시간이 짧았으면 좋겠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요새 영상 검사들이 굉장히 발달됐거든요. 그래서 영상상 암이 특히 수술해야 될 암으로 진단된 경우에는 수술을 통해서 조직 검사하는 것도 향후에는 고려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암이랑에서는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발 잘 되는 시기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암은 2 내지 13년 이내, 좀 짧은 시간 내에 되죠. 아주 초기에 되는 건 사실은 원래 있었는데 발견을 못한 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치료 후 재발은 한 2 내지 3년 이내에 많이 된다. 일반은 10년 이상. 저희 그 유방암 같은 게 30년 전 유방암이 재발하는 분도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오랫동안 잠잔 것 같습니다. 그 암세포는. 그래서 한 번 암은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도움을 받고 무엇보다도 환자 자신의 그런 노력, 그 다시 암이 생기지 않는 그런 생활 습관을 갖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재발이 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습관을 암 치료 동안에만 갖지 말고 암 치료에도 하셨으면 좋겠고요. 2, 3년 후에 재발하기 때문에 2, 3년 동안은 적극적인 재발 방지 프로그램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많은 병원에서는 그냥 치료 와서 암
재발인지 저기 3개월 단위로 추적만 하는데 저는 동의하지 않고요. 할 수 있는 거 본인이 할 수 있는 거 본인이 하는 거고 또 어느 정도 근거가 있다면 저희 암이랑 같은 그런 곳에서 추가적으로 도움을 받는 것도 당연히 필요하지 않나 하는 제 생각입니다. 재발전이 되면 뭐 원래 있던 증세가 나타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뭐 워낙 그 추적 관찰을 잘하니까 재발전이는 할 수 있는데 나중에 되면 1년 있다 오라 그러거든요. 뭐 이제 안 오셔야 된다 이런 얘기 듣는 분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암과 전이와 관계된 여러 가지 불편감이 있으면 반드시 그 치료 기간 전이라도 꼭 찾아가셔서 한 번 정도 그냥 마음 끓이면서 그 다음번 외래까지 기다리는 건 너무 불안하잖아요. 뭐 아니면 또 딴 데라도 와서 검사하셔도 되니까 너무 걱정하는 것도 문제지만 너무 낙관하는 것도 또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재발 전이하면 생존율이 더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전이나 재발이 안 되도록 초반에 치료가 잘 됐을 경우에 있어서도 초반에 재발 전이를 막기 위한 그런 치료를 적어도 2 내지 3년 정도는 같이 하는 것을 권하고요. 그리고 길게 봤을 때는 내 생활 습관이 반드시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식습관, 또 행동 습관, 운동, 수면, 그 다음에 세상을 바라보는 자세 모두 다 암이 생기지 않는 그런 방식으로 바뀌시는 것을 권합니다. 네, 맞습니다. 암세포가 뭐 혼자 자라겠습니까? 상황이 그렇게 되니까 자라는 거죠. 그래서 그 암이 자라지 않는 그런 환경으로 만들어 주는 거. 지금 얘기 드린 모든 것들, 생활 습관의 변화라든지 몸을 따뜻하게 한다든지 그다음에 뭐 비타민 C의 적당한 용량, 뭐 다른 영양제들 무조건 많이 먹는 게 좋은 게 아니라 적당한 용량을 먹는 게 좋고요. 그럴 때는 그리고 경우에 따라 특히 초반에 재발이 많기 때문에 적어도 2년, 한 3년 정도는 좀 적극적으로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도록 권합니다. 나중에 재발하면 그 생존율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리고 너무 낙담하게 되고 그런 분들을 많이 보기 때문에 암은 초기 치료가 잘 됐다 해서 끝난 게 아니라고 반드시 생각을 하시고 오히려 내 생활 습관이 바뀌어야 된다는 하나의 시점으로 인식하시는 것이 맞고요. 그리고 할 수 있는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그런 도움들은 적극적으로 받으시라고 저는 권합니다. 그것이 근거가 있다면 생활 속에서 뭐 당연한 얘기입니다. 잘 좋은 거 먹어야 되고 수면, 스트레스 관리, 운동, 모니터링 등등등. 생활이 반이에요. 50%의 재발 전이 막는 중요한 건 O. 나머지 O는 병원, 암이랑 같은. 그래서 5대 5. 제가 마동석 배우를 좋아하는데 누가 온지 모르겠습니다. 5대 5입니다. 재발과 전이는 이제 어떤 사람이 재수가 없어서 오는 게 아닙니다. 어떤 그동안에 내가 열심히 했던 또는 내가 나이가 들어서 면이 떨어졌기 때문에 오는 어떤 다른 신호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는 막기 위한 치료가 필요할 거고요. 이거와 더불어서 얘기 드렸듯이 환자 자신의 노력의 몫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까지도 같이 할 수 있도록 아미랑이 같이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암의 재발과 방전이라는 그런 주제, 무거운 주제죠. 근데 무거운 주제라 하더라도 암 환자분들 벗어날 수가 없거든요. 그거에 대한 항상 불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안해하지 말고 할 거 하면서 그 다음에는 진짜 어쩔 수 없는 것이죠. 진인사 대천명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환자 몫은 환자가 하고 다 의료진 몫은 의료진 몫이 하는 거고 그 다음에는 하늘의 뜻을 기다린다. 이것이 중요하죠. 네, 제발 전이 됐다고 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또 확률은 있잖아요. 열심히 하면 또 충분히 또 그동안에 내가 좀 게을렀구나 문제가 있었구나 생각하시고 다시 도전하시면 됩니다. 항상 아미랑이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재발과 전이라는 좀 무거운 주제였는데요. 우리 여러분들과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그암 환자분들 많이 보는데 저희 병원 재발 전이 환자들이 거의 다세요. 거의 한 3기, 4기 환자들이 거의 대부분이십니다. 좀 안타깝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좋은 분들도 있고 해서 다행이지만 조금 이제 처음에 재발전이 되기 전에 1기부터라도 적극적으로 면역 치료 같은 걸 하는 것이 저는 도움이 많이 될 것이다. 그리고 특히 방사선 치료나 이런 것들 할 때는 더욱 고주파열 치료가 많이 도움이 됩니다. 항암 치료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것들을 같이 열심히 잘 하시기를 빌겠습니다. 오늘 질문 시간이 될지 모르겠네요. 하나만 보도록 할게요.
원장님 발시림과 발저림, 네. 아마도 그 말초신경병증 같습니다. 글루타치온이 좋다고 들었는데 글루타치온이 백금계열 항암제는 주위에서 쓴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는 췌장암 사기 간전히 젬시타빈 아브락산 하고 있어요. 다른 환자들은 발시림으로 힘들어 하시던데 걱정이네요. 혹시 예방법이 있을까요? 뭐 췌장암에 흔히 쓰는 그런 조합이죠. 젬시타빈 아브락산. 다행히 백금계 항암제는 아니고요. 또 그리고 백금계 항암제만 오는 게 아니라 어떤 항암제 올 수 있는데 확률적인 것에서 좀 차이가 날 뿐입니다. 둘 다 올 수 있고요. 어, 이 경우는 말초신경병증입니다. 근데 지금 아직 어, 심하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글루타치온이 도움이 됩니다. 도움이 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글루타치온이 항암제 효과를 줄여준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못 쓰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 정도를 보면서 쓰는 것도 필요합니다. 근데 다행히도 제미스타빈 아브락사는 백금계 계열보다는 훨씬 적게 나타나다. 요까지는 이제 얘기 드릴 수가 있고요. 하여튼 요 부분도 또 다음번 제가 다음번에는 어떤 상황에서 응급실에 가야 되는지에 대한 주제로 얘기할 텐데 그때 이 부분도 미리 전반부에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절기 너무 갑자기 싸늘해졌어요. 그래서 좀 조심하시고 감기 조심하시고 또 아직 그 예방 접종 안 한 분들은 예방 접종이 가능하다면 컨디션 좋을 때 예방 접종, 특히 독감 예방 접종 하시길 바랍니다. 네, 이상 아미랑의 김선만이었습니다. 네, 오늘도 편안한 밤 되세요.